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과 함께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네.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전 접수 종목으로는 저 PBR의 대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자, 23만 2,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딱 10% 담으신 상태인데, 네. 약간의 수익이에요. 약간의 수익.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저 PBR 얘기도 사실 꽤 몇 주 동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것인가. 또 현대차나 기아도 그렇고 다 횡보를 또 오랫동안 했던 또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불안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은요, 이 종목을 이번에 사신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어요. 2021년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월봉이군요. 맞아요. 네. 지금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자동차 대표주기 때문에 네.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마 장기 투자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정말 현대차 주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근데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거든요. 근데 조금 더 들고 가면 다시 한번 좀 상승의 기회가 있을지, 신고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2%의 수익을 지켜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처음에 한번 주식 갈 때 이런 얘기 생각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설마 이 회사가 망하겠어.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 접근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회사는 안 망하지만 나는 망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못 견딥니다. 그걸 긴 시간을 못 견뎌요. 네. 자, 그러면 박준영 운용역께서는 현대차 투자 의견 어떻게 할까요? 네,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저도 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운용역님부터 보유해야 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기업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밸류업 정책 이슈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가장 매수를 많이 한 회사가 현대차예요. 딱 보면 2월 초부터 해가지고 딱 70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서 금액상으로 1조 5천억을 현대차만 매수를 했습니다. 예, 1조 5천억. 기아차는 한 5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은행주도 중심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1조 5천억을 매수했으니까 그 효과가 19만 원대에서부터 가지고 25만 원대까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받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밸류업 정책이 이슈화된 시점에서 현대차가 바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답을 했거든요. 배당을 크게 8,400원인가요? 배당을 확대를 좀 하면서 주주가치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원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현대차의 현재 그 주주가치 한원과 관련된 그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배당 성향을 25% 정도를 유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배당 성향이라는 것 자체는 기업이 연간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프로, 25%면 25%를 배당금으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작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약 12조 원이거든요. 네. 2조 8천억 정도를 배당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배당금 8,400원으로 결정이 된 거고, 만약에 올해 현대차가 15조 원 정도 이익이 나면 배당 성향이 25%가 유지가 된다 한다면 더 많이 그렇죠. 3조 2천억 정도를 배당금으로 풀겠죠.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자사주가 현재 그다음 자사주 소각 문제인데 현대차가 지금 자사주가 3% 정도 갖고 있어요. 매년 1% 정도로 소각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현대차 현재까지 주주가치 한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보니까 독일 회사들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들이 지주 환원율이 평균 7%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기업들도 6%가 넘고. 지금 현대차가 보니까 5.1%밖에 안 됩니다. 5.1이군요. 예, 주주 환원율. 환원율. 그다음에 기아차가 6.2.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건 있어요. 여러 건 있는데,
그다음에 현대차의 실적 자체는 일부에서는 작년도 실적이 피크아웃 쳤다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과 실적 전망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2022년도 대비해서 실적 피크아웃이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 좋았거든요. 네네. 올해도 실적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자체도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디젤 쪽에 관련된 내연기관차 쪽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봐요.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것 자체는 이거 이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내일 현대차가 배당락인 줄 알고 계세요? 내일이요? 네. 당장? 모르죠. 몰랐어요. 거의 모를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금융주주가 그래요? 배당락이 됐거든요. 네. 이게 내일 현대차가 8,400원이 내일 배당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을 산 사람은 내일 시가에 배당락이 돼요. 근데 내일 이게 내일 현대차 살려고 하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일 얼마 떨어지느냐. 이게 본래 이제 연말에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연말에 배당락 네,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당락이 어느 정도 줄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제 배당락이 일이 결정이 좀 되면 연초에 몰라요. 그러면 내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주가 떴어. 그럼 아침부터 네. 현대차가 시간 장 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살 수가 있거든요. 사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얼마 8,400원이 배당락이 되는데 배당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일 현대차는 주가는 정상적으로 따지면 4,000원 정도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오늘 그때 주가가 안 떨어진 거거든요. 예. 안 떨어진 겁니다. 다른 것들 올랐는데. 몇 퍼센트나 빠지는 거예요, 그럼?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8,400원이니까 23만 8,500원이 3.5% 정도 좀 되는데 8,400원이니까 네네네. 세금이 한 20% 정도 좀 나간다는 전제하에 네. 최소한 6,000원 정도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손해는 안 보죠. 네. 근데 내일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아침에 같은 게 모르는 경우가 살 수가 있어요. 네네. 오늘 그 조심해야 유일하게 돼요. 떨어진 게 하나금융주주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기아차는 배당 기준이 언제냐? 3월 20일입니다. 네. 그다음 내일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참고로 내일 배당락이 되는 회사들이 은행주가 많아요. KB금융지주,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지방은행 3개사, BNK, DGB, JB금융지주,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 KCC,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약간 고배당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들 종목들은 아침 시가에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떨어지고 현대차 나서. 갖고 계신 분은 만약에 큰일 날 아침에 뻔했네. 2% 네. 3%라든가 시간에서 팔 수 있으면 팔고 싸게 사는 게 낫다고 그렇죠. 봐요. 내린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내일 8,400원 정도의 배당 오늘 배당 보고 내일 배당락이 좀 된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기한은 3월이고요. 기한은 3월 20일이고. 그래서 8,000원 정도 배당금이 나오니까 배당금이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뭐 괜찮죠. 근데 내일 본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대차는 여전히 주가가 좀 쌉니다. 주주가치 한우가리 계속 좀 증가가 좀 될 것 같고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PBR이 0.6배 되는 거고 자기 자본율이 한 13%, 14%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ROE도 상당히 높아요. 기아차보다는 낮지만은. 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현대차를 목표 주가를 얼마를 봐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해서 뭐 주주가 찬원과 관련해서 그 이슈가 좀 될 거고요. 과거에 현대차가 그 10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이후부터 2020년도까지 PER 단위로 7배에서 8배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7배 정도 평가를 받는다 한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올해 주당 EPS가 4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적정 주가는 28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뭐 2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배당까지 감안하면 그 29만 원 정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차를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현대차 가지고 불안하다 그러면 주식 못 하죠. 그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주가 좀 떨어지면 네. 뭐 22만 원, 5, 6천 원이라든가 떨어진다 한다면 뭐 5%나 10% 정도 추가 추가 매수 매수도 하셔가지고 가능하고. 거의 뭐 2년, 3년 동안 기다리셔가지고 네. 고생하셨는데 좀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근데 채팅창에 현대차 얘기하니까 기아차도 좀 같이 봐주세요라는 같은 이야기가 관점인가요? 있는데 비슷하게 그냥 그러게요. 같이 파악해도 괜찮을까요? 네, 기아차는 배당금이 제가 알기로는 5,600원이에요. 이게 3월 20일이니까 뭐 주가 안 떨어지겠죠. 배당금이 걸려져 있으니까. 근데 현대차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돼 있어요. 보면 주가도 올라왔고. 그래서 현대차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기아차는 최근 들어서 보면 11만 2천 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11만 네네. 2천 원과 거의 12만 원 사이니까
단기적으로 기아차는 12만 5천 원 정도 좀 올라가면 저항을 좀 받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께서도 이제 보유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셨습니까? 네, 우선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외인의 연속 순매수가 계속 눈에 띕니다. 2월 1일부터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관이나 연기금도 좀 드문드문 좀 빠지긴 해도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이번에 저 PBR 관련해서 정부의 밸류업 그 발표가 좀 실망감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수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저희는 뭐 재료 소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가적으로 좀 가지 네, 않으니까요.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은 외인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메이저 어떤 수급이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 PBR 쪽은 아직까지 뭐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부 이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를 좀 보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의 어떤 대표주 현대차, 기아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저 PBR 관련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다른 종목들은 좀 지수사 같은 것도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좀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수급적인 어떤 이슈에서 선방 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적극적인 주주환원 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시장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21년도부터 3년 동안 더 수익성이나 주주 환원 이러한 정책 관련해서 발표한 대로 계속 다 그대로 이행해 왔습니다. 자선 소각 같은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 정책 발표가 주주총회 후 4월 정도에 뭔가 예상이 좀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인도법인의 지금 IPO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진 이슈가 확정되는 시기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이런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의 이제 IPO 현대차를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구주 매출로 이제 현금 매출도 거의 현금 유입에 4조에서 6조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실적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뭐 4분기까지 해서 실적이 뭐 계속 좋았는데 3분기, 4분기가 거의 피크아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지금 예상 매출액도 보니까 2025년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13조 7천억에서 내년 15조 3,700억으로 매출이 순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예, 순이익이 지금 13조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량한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뭐 큰 과도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전기차의 모터 엔진과 그다음 휘발유 같은 어떤 엔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저희 뭐 하이브리드 하면 도요타가 떠오르는데 이게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에 있어서. 비싸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기차 수요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뭐 성장세가 좀 컸다가 조금 지금 이제, 소강기라고 하나요? 조금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과도기를 지금 비집고 들어가는 게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어떤 판매가 이제 디젤 차량을 거의 뭐 그저 앞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발이 빠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지금 전기차 수요가 살짝 조금 과도한 성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제너시스 이제 상위 브랜드와 전기차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다가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지금 제너시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이것도 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하이브리드 이 라인업을 또 확대를 합니다. 제너시스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빠르게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에 좀 점수를 좀 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판매 비중이 70%나 되는데 결국 하이브리드 쪽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펠리세이드 같은 것들에도 내년에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의 어떤 판매가 정체 상태인데 그 부분을 하이브리드로 좀 메꾸는 듀얼 전략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면 특히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앵커님께서 판매 단가 20% 높거든요. 맞아요.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에 이제 배터리 설계 내재화까지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상당히 수익성이 좀 개선될 여지까지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뭐
지금 내년에 어떤 예상치까지 지금 가이던스가 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 뭔가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게 더 잘 팔릴 경우에 네. 요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될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운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PBR 섹터 아직까지 PBR이 그렇게 좀 많이 올라와도 그렇게 좀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아직 테마가 죽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급도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 지금 10% 정도 비중이시니까 뭐 가져가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차트적으로 봤는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운영님께서 그 배당락 얘기를 좀 하셨는데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저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선을 그었는데 23만 3천 원 요걸 지지 못하면 22만 6천 원까지 좀 밀릴 그런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결론적으로 단기 박스권 형성해서 25만 원 정도는 우선 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25만 원 도달한 뒤에 그 다음은 이제 뭐 대응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자동차 쪽이 뭔가 실적적으로 좀 더 좋아지거나 그럴 경우에 좀 더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얼마 등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배당락 이후에. 예, 저는 근데 조금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솔직히 조금 좋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 그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네. 22만 6천원에서 23만 3천원 사이에 분할 매수로 신규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5만 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금 최근 신고가 26만 1,000원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전 접수 종목은 그야말로 기아까지 싹 다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두 분 모두 다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목표가를 중장기입니다. 28만 원 제시.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내일 현대차 배당락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거니까 시장 초반에 사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김진환 전문가는 여기에 더해서 보유 의견, 목표가 25만 원이고요. 손절가 20억 6천 원,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해결책 찾아드리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만 보내주세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을 좀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김경환님께서 올려주신 엠노가 되겠습니다. 또 엠노는 또 AI 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61,550원. 이런 이 앞자리가 바뀌어버린. 오늘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거의 장중에 52,300원까지 내려가지고 장대 음봉을 좀 만들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7%를 가지고 계신데 놀라셨네요. 역시 너무 내리네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오늘은 뭐 기관이 좀 많이 파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운영주님 엠로 최근에 한 8만 원 넘더니 또 짧은 시간 내에 또 확 또 5만 원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죠.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코스피 지수는 상당한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데 거의 52주 또 신저가라든가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앞서 우리 그 심텍 같은 거 진단해 줄 때 차트 보게 되면 최근에 거의 뭐 저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같은 IT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엠노라는 회사가 이제 그 AI 기반의 공급망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이게 AI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인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회사가 이제 세무 회계 쪽에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더존 비지원인가요? 이제 네. 그런 회사처럼 아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지 않겠나 주가 좀 올라갔고 또 이 회사 차트 보시게 되면 2만 원에서 9만 7천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작년 5월 달에 대주주가 삼성 SS로 바뀌었습니다. 삼성 SD가 지분 33%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가 있으니까 그 영향권에 있어서 이 종목의 주가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작년 이제 5월 달에 삼성 SS 인수했으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약간 삼성 그룹의 어떤 그 후광 역할이 좀 나오면서 매출액이라든 성장이 좀 뚜렷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적 발표한 것 보면 작년 4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성장하진 않았어요. 매출액이 170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단기 순손실을 한 200억 정도 좀 냈는데 단기 순손실 냈던 것 자체는 이제 삼성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부실을 다 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그거거든요. 주인이 바뀌면 새롭게 출발하려고 작년도에 결산시책 때 267억 손실을 반영했어요. 이제 이 충격이 이제 현재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현재 자본이 300억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은 삼성 SDI가 뭐 대주주니까 자본 걱정 안 해도 좀 되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회사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삼성 SDI로 인수를 함에 따라 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가는데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이 좀 돼야지 주가가 가지 않겠는가. 회사가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왔지만 시가총액이 6천억입니다. 자본 자체는 300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PBR로 따지면 무려 20배짜리예요. 이게 주가 순자산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앞서 제가 그 펩트론인가요? 이제 그 종목들 그 진단해드처럼 약간 부실한, 약간 재무능이 안 좋고 그러면 약간 차트가 이탈하게 되면 주가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정도 그런 쪽이 아니겠는가. 다만 예산은 이제 든든한 현대 삼성 SDIS가 있는 거고 또 AI 공급만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쪽에 시장 점유율 1위라 보니까 근데 매출액 자체는 200, 300밖에 안 되니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삼성의 뒷받침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이쪽에 수요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매출액 자체가 작년 연간 600억 정도 좀 되는 거 영업이 40억대 대한 회사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차트가 이탈돼서 약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팔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상당 기간 올해 연말 정도 가야지 실적이 좀 가시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고 당장 이 종목이 삼성에서 인수했다고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작년 600억짜리가 뭐 1,000억이 간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전혀 없어요. 1,00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익률 자체가 10%밖에 안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1,00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영업이 100억이면 시가총액이 6천억이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한 전략이고 매도 목표는 일단은 차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6만 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이 정도면 우리 시청자님이 6만 1,000원대 사셨으니까 좀 무난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엠로 어쨌든 뭐 뒤에 삼성이 있으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이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 최대한 손실을 줄인 상태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저희 로봇주 볼 건데요. 로봇주가 오늘 좀 변동성도 있었고 정말 종목에 따라서 또 차별화도 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네. 길명수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1,728원에 비중 29%.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에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유진 로봇이 좀 계속해서 좀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은 장중에 변동성도 좀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도 1%대 상승으로 좀 장을 마치기는 했는데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안타까울 것 같거든요. 유진 로봇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진 로봇이 그러니까 저희 뭐 1세대 로봇 기업입니다. 요게 이제 뭐 로봇 청소기로 뭐 상당히 뭐 유명했던 그런 기업이죠. 근데 과감하게 이 로봇 청소기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자동화 뭐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로보티전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 뭐 MS의 어떤 뭐 LG의 어떤 로봇의 어떤 합작 어떤 관련 어떤 이슈로 뭐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삼성의 어떤 뭐 휴머노이드, 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나와도 좀처럼 요 유진 로봇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런 협동 로봇 이런 쪽이 아니거든요. 물류 자동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좀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명에 로봇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도 좀 좋지 좀 않은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로봇주들이 실적이 뭐 좋은 종목들이 얼마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이거 좀 선을 좀 미리 좀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9,200원에서 9,400원 정도 요 정도 선을 만약에 깨면 좀 진짜로 좀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단기 만약에 반등을 보신다면 11,200원까지는 튈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여기도 지금 이평선을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와서 어떤 큰 어떤 이슈로 해서 크게 상승을 어떤 해주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위로 이평선들이 켜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강한 어떤 개별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로봇주들이 강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윗골이 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파워, 힘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 어떤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동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런 쪽이 조금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지 자동화 로봇 이런 쪽은 조금 지금 모멘텀 쪽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9,4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 만약에 그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좀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선 제가 지금 그어드린 9,470원 정도를 좀 계속 좀 횡보를 좀 하면서 에너지 좀 응축해 준다면 한번 어떤 큰 어떤 이슈가 나오면 11,200원까지는 한번 튈 수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뭔가 어떤 강한 모멘텀으로 10% 정도, 15% 정도 이상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손절 폭을 좀 줄여서 저는 손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절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로봇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자라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9,400원 손절가고요. 9,370원 지지가 된다면 11,200원까지 반등 가능성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박준현 운용력께서 이제 봐주실 텐데, 네. 이거는 이제 박준현 운용력께서 히든 카드 때도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이거 종목 자체가 1차뿐만이 아니라 2차 목표가까지 도달했던 좀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매수가가 21,500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2만 원 깨고 19,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비중은 15%인데, 자, 지금이라도 이걸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냐? 다들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손절하기에도 조금은 마음에 이렇게 확하니 안 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급등 이후에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서현이화, 저 PBR, 또 뭐 이게 또 자동차 부품 밖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매력이 계속 이제 끝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님? 저 PBR 종목이면서도 고성장주 쪽에 해당이 좀 되죠. 제가 자동차 부품 종목의 탑이 제가 서현이화라고 그랬고, 이 종목을 한 16,000원 아마 200원대 추천해 들어가지고, 1차 목표 주가 2만 원, 2차가 23,000원대까지 2차까지 도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굉장히 단기간에 맞아요. 네, 그때 21,000원대 사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AS 해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27,000원까지 갈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좀 앞서 산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2월 초에 이제 고점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저 PBR 정책 이슈를 받으면서 갔는데 부품 종목들은 꺾였어요. 네, 꺾였는데 일단은 서현이화 포인트 자체는 그 자동차 부품 현대차 완성차의 어떤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인도 시장하고 북미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진출해 있는 부품 회사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관련 쪽에 인도 시장 쪽에 대표적으로 서현이화, 그다음에 엊그제 성호하이텍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어젠가요? 발표가 좀 되면서 성호하이텍이 어젠가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좀 밀렸는데 성호하이텍도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온 이 자체가 그 성호하이텍은 멕시코 법인입니다. 멕시코 법인 쪽에서 북미 쪽에 현대차의 북미 공장과 기아차 특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GM까지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성호하이텍도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부품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품 종목들이 이제 완성차보다도 성장률이 좀 높고요. 높고 여전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PER 단위로 따지면 3.5배 정도 됩니다. 오늘 주가 떨어져서 아마 3.2배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이 어제 실적 좋게 나왔지만은 PER이 한 4.23배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여전히 탑은 서현이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우하이텍이 좋게 나왔지만은 서현이화가 훨씬 실적이 더 낮고 PBR도 낮습니다. 서현이화 같은 경우 자기 자본율도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는 거고요. 주가 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좀 받는 거고, 이 종목이 16,000원대부터 이제 2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약간 좀 생각보다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건 손절할 게 아니라 추가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했어요. 일단은 이거는 주가 떨어지면 아마 18,2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가 딱 저점이 좀 되는데 내일 완성차가 아마 현대차가 배당락 이후에 약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부품 종목들은 충분히 어제 같은 경우도 성호하이텍 때문에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2만 원 4,5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성호하이텍도 지지를 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종목은 여전히 탑은 제가 보기에는 서현이화, 그다음에 이제 성호하이텍도 관심, 그다음에 한일이화는 3순위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500원 정도 내려오면 비중이 15% 정도 되는데 5% 10%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현재로 봐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22,000원대까지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가격대 저항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재료가 앞서 이제 현대차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앞서 이제 잠깐 김진건 장관 얘기했지만은 현대차 민도 법인을 지금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현대차가 최근에 약간 부인을 했지만 하반기 때 빠르면 4, 5월 달에 결정을 좀 되고 하반기 때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상장을 하게 되면 인도법인 쪽에 부품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건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인도 쪽에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서현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은 그때 고점 돌파를 해가지고 하반기 때라고 그랬으니까 네. 하반기 때 제가 목표 27,800원 정도.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서현이가 PR이 3.5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종목 1등 종목인 현대모비스가 PR이 지금 작년 시기로 7배예요. 그러면 이 부품 종목들 조금 할인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뭐 PR 5배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사가 주당 EPS가 지금 얼마냐면 작년에 주당 EPS가 보면 5,000원 정도 됩니다. 5,200원 정도. 그럼 5, 25, 25,000원이고요. 올해는 더 갈 거니까, 실적 좋을 거니까 27,800원을 가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28,0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5% 10%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단기적 목표 주가 22,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현 2화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 18,500원까지 내려오면 5에서 10%더 담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상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인도 법인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더 좋게 반영을 하면 최대 27,000원에서 28,000원까지 목표가를 올려 잡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G 모빌리티 보겠습니다. 네. 란란란님께서 8,3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담으셨는데요. 매수하신 이후에 수익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놓치셨다고 합니다. 8,800원까지 갔을 때도 안 팔고 기다렸는데 다시 한번 또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언제 팔아야 되는지 지금 질문을 같이 주셨거든요. 또 시청자님께서는 이 수급도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11월부터 시작해서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본전까지는 올 수 있는 건지 저희 KG 모빌리티 한번 전망을 확인해 볼까요? 네, 거의 뭐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거의 뭐 네.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네, 박스권 어떤 맞아요. 흐름인데, 보니까 그 이번에, 영업 실적이 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처음인데요. 16년 만에 영업이익 50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과거 실적이고 그러면 이제 미래를 좀 보자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 사우디에서의 이제 중동 최대 시장이죠. 사우디에서 이제 조립 생산을 좀 개시하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세안 지역의 최초의 이제 생산 거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생산을 좀 시작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생산량도 좀 늘어나거든요. 올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계속 박스권 어떤 흐름이고 미래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근데 지금 7,880원인데 제가 여기 박스권을 좀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서의 계속적인 흐름이에요. 7,620원 정도에서 8,40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있으면 8,900원까지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단 정도는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KG 모빌리티가 뭐 그렇게 뭐 크게 미래 성장성이 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제 그룹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천만 더 다행인데 그래서 박스권 어떤 흐름을 생각했을 때 뭐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8,350원 그 이상 충분히 오니까 8,400원 정도는 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매도하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좀 단기 좀 흐름이 그렇게 뭐 강하게 수급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좀 보이진 않아요. 뭐 보니까 지금 외인의 어떤 수급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손절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서 평단 이상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7,600원에서 8,400원 박스권 움직임이니까요. 매수가까지 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본전에서 한번 잘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종목은 MJ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솔리드를 보겠습니다. 근데 솔리드를 사셨던 가격이 이렇게 횡보할 때 사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7,300원까지 장중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내려왔죠. 이제 그 다음에 6,300원대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셨던 가격이 6,266원. 그 가격대죠. 2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추가 매수의 타이밍인가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판단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용형님, 그 솔리드는 어쨌든 지금 약간 그냥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사가 이제 5G 그 통기 장비 회사 중에서는 실적 상당히 우등생이거든요. 뭐 최대 대책이 났으니까 작년도에 아마 영업이익 아마 400억 정도 났을 겁니다. 아마 예사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좀 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업종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육지 투자와 관련해서 수혜 얘기 나오면서 뭐 KMW나 주가 움직임 전개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멀었습니다.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종목 중에서 이제 중계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중계기 자체가 이제 음영 지역에 기지국이 안 들어간 쪽에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국내보다는 예사가 실적이 좋아진 자체가 이제 해외 쪽에서 그냥 국내 투자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수주받은 것 자체가 작년도에 많이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해외 쪽에 수주를 아마 1,900 정도 받았더라고요. 국내는 아마 8,9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사가 이제 해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이 전개된 거고 나머지 뭐 KMW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이솔루션이라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실적이 국내 같은 경우 투자가 거의 마무리됐고 육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빨라야 2025년도, 2026년도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이사 실적으로 봐서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주당 EPS가 700원이면 이사 차상 최저 실적이고 지금 6,000원대니까 PR 9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이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7,000원대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실적이 좋지만 업종 환경이 안 좋은 종목도 주가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적으로 봐서는 아쉽지만은 현재 가격대 사봐야 그렇게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현재 다만 실적 자체가 좋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뭐 잠깐 저점이 좀 내려왔지만 추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내려오면 아마 5,800원 정도 이 정도 사시면 7,000원대 정도 매도. 이게 즉 6,000원대 아래 사셔가지고 7,000원대가 지금 보시다시피 강력한 저항선이잖아요. 여기 이걸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 종목들이 뭐 육지 얘기가 나올 때도 이 종목이 7,000원 잠깐 돌파하다 밀려버렸잖아요. 계속 작년도도 고점이고. 그러면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이 종목 대응 전략 자체는 가급적 6,800원, 6,000원 아래에 사가지고 7,000원 정도 올라오면 7,000원대 정도 되면 이제 PR 단위 10배 되는 회사니까 네. 장비 회사들이 그렇게 프리미엄을 못 받는 이유 자체가 실제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약간 대표적으로 HFR이라는 회사를 좀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아마 8,900억 났던 회사가 작년도 적자 나버렸어요. 그 정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이게 KMW도 같은 경우도 1,2천억 이익 나다가 다음에 확 적자 나버리잖아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들 종목들은 프리미엄을 못 받아요. 예. 실적이 안정성이 있으면서 꾸준히 증가돼야지 PR 단위로 해가지고 12배, 15배, 20배까지 가는데 하루에 확 좋았다가 적자 나버리니까 이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 못 가는 거예요. 네. 현재는 좋지만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다. 목표 주가 7,000원입니다. 네. 자, MJ님의, 갑자기 친구 이름이 나왔네요. MJ라고 옛날에 네. 불렀어가지고, 예. MJ님의 솔리드, 이게, 업종이 안 좋은 게 단점이다. 그러니까 솔리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이 문제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네. 자, 우선 목표가 7,000원 드렸고, 이제 5,800원 그 밑에 쪽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예, 대응을 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